리벨 공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국은 그 베르댕과 솜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그래서 1916년 말에 와서 점차적으로 상황이 호전되어 왔습니다. 1917년 초에 비록 연합국이 베르덴과 솜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지만 그러나 독일군이 이 베르덴과 솜 전투에서 여러 가지 동부 전선으로 많은 병력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이에 연합국은 이 독일군에 맞서서 여러 가지 상황을 호전시켜 나갔고 또 공격의 기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었죠. 자, 이때 독일군은 이 상황에서 독일군은 약 129개의 사단에 250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연합국은 168개 사단에 한 300만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이 동부 전선에서의 러시아군은 연속적으로 패전을 함으로써 부대를 재편하고 또 장비를 보강하였고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새로운 공세를 취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실로프 공세는 서부 전선에 투입될 이 독일의 예비 병력을 흡수해서 독일로 하여금 서부 전선에서 수세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을 지휘하게 될 이 조프로 사령관의 장군의 계획을 보면 이 당시에 그 뇌용 돌출부를 제거하고 또 벨기에의 연안에 있는 독일 잠수함 기지를 점령할 목적으로 이 루스와 와즈강 사이의 광정면을 주공으로 해서 벨기에 연안에 대해서 견제 공격을 하기로 최초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 독일에서는 베르덴과 솜 전투에서 입은 막대한 병력 손실과 또 식량과 물자의 이 혹심한 부족으로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독일 국민들 마음속으로는 이 염전 사상이 널리 퍼져 있어서 이 루덴도르프까지도 그 당시에 참모 차장이었죠. 루덴도르프까지도 이 서부 전선의 현상 유지가 곤란하다고 생각할 그럴 지경이었죠. 그리고 동부 전선에 있어서도 이 러시아가 현저히 회복된 데 반해서 오스트리아는 더욱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하면 필연적으로 패전하리라는 이런 비관적 견해가 퍼져 있어서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교황을 통한 평화교섭을 시도하기까지도 한 그런 상황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조건 하에서 연합군의 공격 계획이 실현되기 전에 영불 양국에서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송두리째 엎어져 버렸어요. 영국에서는 16년에 로이드 조지 내각이 수립이 되었고 그래서 이 신임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가 이 헤이그 장군 지금까지 잘 싸웠던 헤이그 장군을 불신해서 솜에서와 같은 이런 대량 소모전을 또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를 많이 했죠. 그래서 서부 전선에서 공세를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즉 독일군과 싸우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죠. 이 신임 내각이. 그래서 앞서 세웠던 이런 계획이 무산이 되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이 지금까지 잘 싸웠던 노장 조프르 대장을 원수로 승진을 시킨 후에 전역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이 빼땡이나 포시, 카스텔로 같은 이런 선임 장군들을 다 제쳐놓고 이 니벨 장군을 참모총장에 앉혀버립니다. 자, 이 니벨 장군은 이 니벨 공세에서 상당히 우둔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니벨 공세를 실패로 몰아가는 주역인데요. 이 니벨은 사교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리고 정치가들의 비위를 아주 잘 맞추고 또 영어도 아주 잘해서 이 영국 수상의 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가들은 그를 굉장히 신임을 하고 새로운 공격의 지휘관으로 임명을 해버렸죠. 즉 정치적으로 이 니벨 장군을 참모총장 자리에 앉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정실 인사에 대해서 프랑스의 많은 장성들은 우려를 했죠. 그리고 영국의 그 헤이그 장군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니벨이 자만심이 굉장히 강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지위를 받을 수 없다고 연합국 측에서 상당히 방대를 했었죠. 어쨌든 이 지휘권을 니벨이 장악을 하게 되었어. 이 니벨은 새로운 이제 서부 전선에서 공격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 니벨 장군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전장에 있어서는 이 니벨의 신념은 맹렬, 잔인, 신속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니벨은 굉장히 무모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맹렬하게 포격을 퍼부어서 적의 참호진지를 제압한 후에 보병 부대를 투입해서 이 포병의 탄착 지점에까지 보병을 진격을 하게 되면, 진격을 시키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적의 전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혼장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니벨 장군은 이번 이제 이 서부 전선의 니벨 공세에서도 이 방법을 이제 채택을 했죠. 그래서 기병을 대량 투입해서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독일의 전선을 완전히 분쇄하고 돌파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작전이 성공하는 제1의 조건이 이 기습이라는 이 초보적인 상식마저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또 사교 모임에 모인 뭐 이런 부녀자들한테까지도 자기의 이 공격 계획을 떠벌리고 다녔죠. 이 작전 보안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쟁의 원칙 중에서 이 기습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어떤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니벨이 세운 공격 계획이 어떤 것이었냐고 그러면요. 주공의 병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지도에 보면 이쪽에 있는 자그마한 사각형 있죠? 화살표로 된 사각형. 이 지역이 이제 영국군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영국군이 담당한 지역을 남방으로 약 70km나 연장을 시키고 독일군 예비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아라 그 사각형으로 된 지역이 위쪽에 있는 사각형으로 작은 사각형으로 된 지역이 아라 지역이에요. 이 아라하고 또 그 밑에 이제 내용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아라와 내용에서 이 견제 공격을 이 주공보다 앞서서 감행을 하고 이 주공은 아래쪽에 보면 큰 사각형이 있죠. 큰 사각형 이 지역이 이제 프랑스 제5, 6군이 담당했던 그 주공 지역인데요. 이 주공 지역의 N강을 건너서 쉐맹드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쉐맹드담 고지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니벨의 공격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니벨의 이 계획은 한 번의 전투로서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이었고요. 또 공상적인 아주 계획이었죠.
그래서 양식이 있고 있는 여러 장군들과 또 정치인들로부터 맹렬하게 어떤 반대를 받았지만 니벨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자기 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사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에 자기 계획대로 공격을 승인을 해주되 만약에 48시간 내에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공격을 중지한다는 그런 조건부로 이 공격 계획을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 니벨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소모전이 감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공격 계획에서 설명했던 그 아래쪽 큰 사각형 부분에 프랑스군이 주공으로 공격할 지역입니다. 여기 검정 진한색으로 북에서 남으로 있는 이 굵은 선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교착된 진지예요. 그러니까 영국 해협으로부터 스위스까지 국경선에 이르는 긴 전선이 교착이 된 상태에서 연합국과 독일군이 서부 전선에서 맞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지를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현재 상황은 이 힌덴부르크 선이라고 합니다. 지그프리드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힌덴부르크 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을 서로 맞대고 연합국과 즉 프랑스 영국군과 오른쪽에는 독일군이 서로 맞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니벨 계획에 의하면 주공은 위쪽에 있는 쉐맹드담이라는 그 지역이 보이죠. 하살표 첫 번째, 두 번째 위쪽에 있는 화살표가 그 쉐맹드담이죠. 이 지역 앞에 보면 그 N강이 흐르죠. N강. 밑에 보면 N강이 수아송 N 이렇게 써 있겠죠. AISN이라고 써 있는 이 N강입니다. N강인데요. 이 N강을 건너서 쉐맹드담 지역으로 프랑스의 주공이 공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자, 이 한편 독일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고 하면요. 이 독일은 니벨이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미 독일군이 내용 돌출부 쪽으로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간파를 해버리죠. 그래서 1916년 9월부터 구축해 왔던 이 지그프리드 라인, 일명 힌덴부르크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그프리드 라인으로 철퇴를 해버리죠. 철퇴. 이 철퇴라는 용어는 우리가 철수라는 개념하고는 좀 틀리죠. 철수는 적의 압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이 철퇴는 작전 목적상 적의 압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해서 전선을 조전하기 위해서 후방으로 물리는 것을 우리가 철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독일군 스스로가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국의 공격 의도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전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후방 지역으로 병력을 물린 것이죠. 그래서 철퇴라는 용어가 적절하죠. 그래서 이 노용 돌출부가 공격 목표임을 이미 간파를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전선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 지그프리드 라인 쪽으로 병력을 조정을 하죠. 철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진지는 이 원래의 진지에서 약 30km 후방 지역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구축을 했죠. 자, 이렇게 전선을 조정함으로써 독일군은 13개 예비대를 13개 사단의 예비대를 확보하게 됐고요. 또 구진지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일대는 지뢰와 부비 트랩을 설치해서
추후에 연합국이 공격을 하면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철퇴는 이 비밀리에 약 2달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국은 이를 이제 알아차리고 또 프랑스 북부 집단군 사령관은 독일군의 이동이 완료되기 전에 공격을 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니벨이 이 독일군의 철퇴가 그의 그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부대가 등을 돌리고 전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철퇴를 할 때 그 시점, 그 모멘텀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정석이죠. 이때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 북부 집단군 사령관 데스페레라는 장군인데요. 이 데스페레가 건의했던 것을 니벨이 받아들여서 아마 공격을 했다면 아마도 독일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줬을 텐데 이 니벨은 고집이 세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묵살해버렸죠.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철퇴가 독일군의 철퇴 전선 조정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니벨의 이 계획을 완전히 무용하게 만들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이 교묘한 술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니벨 장군은 뒤늦게 이제 자기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게 가는 것을 이제 느끼고 상당히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이를 시인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이 자기의 계획을 강행할 것을 계속 고집을 했죠. 그래서 주공이 공격을 개시하기 일주일 전에 4월 9일부터 이제 최초의 그의 계획대로 영국군과 캐나다군이 북쪽에서 이 아라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영국군은 남쪽에 독일군 예비대를 끌어들이게 되면 이 지그프리드 라인 측방에서 끌어들여서 이 지그프리드 라인 측방에서 독일군을 위협하기 위해서 1, 3군과 캐나다군을 이 아라 지역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공격 목표는 빔이라는 능선이었는데 이 빔이라는 지역은 적으로부터 독일군으로부터 감제를 당하고 있었죠 이미. 그리고 기습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영국군은 공격을 개시한 지 약 일주일 전부터 이 M106 순발 신관과 대형 가스탄을 사용을 하고 독일 공군과의 각축전 끝에 제공권을 장악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4월 9일에 보병 부대가 공격을 개시해서 이 비미 능선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이 강력한 방어 진지를 돌파하지는 못했죠. 이미 독일군은 전선을 조정을 해서 철퇴를 해서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영국군이 성공적으로 영국 조공이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독일군의 이 강력한 방어 진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공격을 개시한 지 한 일주일 후에 9일날 공격을 했으니까 14일이니까 한 5일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이 5일 후에 전투는 결국은 이 전투에서 조공의 공격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영국군이 점령을 했던 이 비미 능선은 나중에 18년 그 독일군이 이제 연합군에게 이제 공세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이 1차 공세 시에 나중에 큰 어떤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독일군의 1차 공세 시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미 지역은 나중에 후일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 조공의 공격은 성공적으로 공격은 했지만
독일군이 워낙 그 견고한 방어 진지를 사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돌파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라 전투가 무위로 끝나버린 이틀 후에 4월 16일부터 이제 니벨백의 이제 주공인 에너 지역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죠. 자, 그래서 독일군은 그러나 이 독일군은 프랑스군의 이 공격 방향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력을 정강 배치하고 강력한 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니벨은 이제 이 적을 이제 강타할 목적으로 정면 한 40km 전선에 걸쳐서 약 10만 명이 넘는 병력과 대병력과 7,000명 7,000문의 포를 집중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10만 명이 아니죠. 120만 병력이죠. 120만 병력. 니벨은 이 120만 병력을 투입하고 또 7,000문 이상의 포를 집중 투입을 했는데요. 이 프랑스군이 이 주공 방향으로 선택을 했던 이 쉐망드담 이 능선은 독일군의 전선 중에서도 가장 독일군이 강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최고의 어떤 방어 진지였기 때문에 이 프랑스군이 기습작전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공격이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비와 눈이 내리는 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 부대의 사기는 사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는데 자, 이래서 승리를 과신한 이 니벨의 자만심이 결국은 이 독일의 최강 방어 진지에서 결국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준비된 어떤 견고한 방어 진지에서 잘 싸웠기 때문에 독일군의 사기는 굉장히 올라갔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프랑스군은 무모하게 돌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군은 바로 독일의 좋은 표적이 되고 말았죠.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24시간 만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손실을 잃게 되고 프랑스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군 내부에서는 니벨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고조되고 니벨의 이 무모한 공격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서 결국은 하극상의 풍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이 에너 전투에서 비참하게 이 패배한 프랑스군은 기대가 좌절되면서 실망은 극도에 달했고 1914년 이래 3년간의 이 무익한 이 살육전의 결과 염전사상에 프랑스군은 염전사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애국심으로 이 참아오던 이 사소한 불만도 크게 이제 부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주의자하고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선동을 해서 이 프랑스군에 전파가 되어서 일부는 평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파리로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니벨의 무모한 계획은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니벨을 해임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니벨을 해임하고 난 뒤에 베르댕 전투의 영웅이죠. 그리고 신망이 두터웠던 이 빼땡 장군을 참모총장에 임명을 합니다. 이 빼땡 장군은 이 병사들의 고충을 잘 이해를 했고요. 또 한 달 내에 90개 사단을 방문을 하면서 병사들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또 병사들의 어떤 급여도 인상을 시켜주고 휴가도 보내주고 또 급양, 오락시설 이런 복지 등을 향상시켜서 병사들의 불만을 제거를 했죠.
왜냐하면 이때는 그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무모한 니벨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했고 또 실제로 많은 부대들이 전선을 이탈하고 장교들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군 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킨 부대에 대해서는 이 빼땡이 새로 총장으로 부임해서 관대하게 처분을 하죠. 그리고 주모자 한 23명만 처형을 하고 다시 부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말경에는 군의 사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죠. 많이 회복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빼땡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금까지 이 니벨의 무만 공세적인 어떤 그런 전략에서 수세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세적인 전략을 취하면서도 일부 동북반 지역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전투를 벌이면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이 적은 희생으로 독일군 포로 2만여 명을 잡아서 프랑스군의 전투력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하고 또 그의 지도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니벨 공세의 실패는 연합국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군마저 뭐 무너진 것은 아니었죠. 더욱이 이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전선에서 이탈하기 전에 독일군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연합국에게 불리한 것은 이 당시에 독일군의 그 무제한 잠수함전으로 인해서 1917년 4월 연합군의 피해는 약 100만 톤에 달하는 선박이 격침되어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니벨의 공세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영국군은 이제 이 니벨의 공세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벨의 공세 실패로 프랑스군이 빼땡 장군이 수세적인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 동안 처음으로 영국군이 이제 작전의 주역을 맡게 됩니다. 이때 영국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영국군의 목표는 벨기에 해안에 있는 독일군 잠수함 기지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벨기에의 그 플랑데르 방면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니벨의 공세가 실패한 이후에 영국군이 이 공격을 개시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니벨 공세 이후에 영국군이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상이 하나 있는데 이 깡브레 지역에서 결국 그 연합군은 서부 전선에서 이후에 이제 대공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영국군이 이제 새로 전열을 정비해서 공세를 취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깡브레라는 지역에서 476대 전차를 투입을 한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물론 이 전차 공격으로 해가지고 깡브레 전투가 전략적으로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 전차를 대규모로 사용을 함으로 해서 이 참호전을 타결을 했고요. 훗날에 이 충격적인 신무기를 오히려 독일이 발전시켜서 후일 2차 대전에서 전격전의 신화를 창조하는 하나의 효시가 되기도 했죠. 자, 이 전차는 우리가 손모 전투에서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교착 진지에서 길게 참호 진지가 늘어섬에 따라서 지루한 어떤 살육전이 진행이 될 때 영국군이 이 손모 지역에서 공세를 취했죠. 그때에 이제 영국의 공병 장군이 미국의 무한 궤도 트럭을 개조를 해서 이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육군은 상당히 반대를 했지만 당시에 해군상이었던 처칠이 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영국의 해군에서 오히려 이 전차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솜 전투에서 이 전차가 등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솜 전투에서 뭐 전차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그 전차의 수준이 속도도 늦고 또 고장도 잦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 발휘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전투에서 솜 전투에서 이 전차가 독일군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깡브레 전투에서 이 대규모로 전차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솜 전투에는 뭐 소규모의 전차가 투입되었지만 이 이후에 전차를 더욱더 성능을 개발하고 또 전술을 개발해서 476대의 전차를 대규모로 투입해서 독일군을 굉장히 충격에 빠뜨리죠. 이때의 이 괴물 신무기를 본 독일군이 오히려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훨씬 더 앞선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전차를 개발해서 결국은 2차 대전에서 이 소위 말해서 브리츠크리그 전격전이라는 이 신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자, 이 니벨 공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투 교훈은 우선 이 니벨이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전장에서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죠. 전장에서 지휘관은 탁월한 전장 리더십을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니벨은 굉장히 무모한 어떤 그런 공격 계획을 수립했고 또 자만감에 빠져 있어서 철두철미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계획을 공공연하게 누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전 보완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실패 요인은 전쟁의 원칙 중에 기습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벨의 공세에서 이 기습 공격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참한 어떤 실패를 맞이하게 되죠. 자, 니벨의 공세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7년의 서부전선에서의 연합국의 공세 현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